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대결 중인데 네. 가장 강력한 세력은 민주당이에요. 법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 법원은 아주 소극적인 기관이에요. 검찰이 특히 형사법정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만 다루는 데라고요.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국회는 법관 누구나 다 이유가 있으면 다 탄핵할 수 있어요. 마음 딱 먹고 쓰기 시작하면 예, 불안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사로워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라고 사법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참하다. 야, 저 대법관이라고 하는 거는 판사는 저지인데 대법관이 되면 저스티스라고 불러요. 우와. 호칭 자체가 달라져. 영미법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지혜의 9기둥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9기둥. 근데 이것들은 기둥이 아니고 그냥 쫄자들이야. 판사 출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이제 그 이번에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하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먼저 빨리 이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기다려줄 필요가 있었다. 네. 그리고 그걸 위해 설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설득이 가능하고 토론이 가능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뭐가 있냐면 사람의 본능을 배제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장이나 권한대행 시켜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예. 헌법재판소장, 333으로 예. 333으로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장은 그냥 원오브 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극명한 차이가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재판소장이 8대1로 극단적인 소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대법원에는 절대 불가능해. 내가 지난번에 대법원장이 다 설명했잖아요. 대법관을 추천하잖아. 네. 제청하잖아.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제청해야지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다 묻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딱 나서 가지고 아니 대법원장님이 하자는데 당신들 2명이서 지금 이러는 게 말이 안 돼. 우리가 딱 이렇게 하고 스크럼 짜는 아까 돌격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둥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가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고. 대부분의 판사들이 성실하고 말을 잘 듣는 그렇죠. 착한 스타일.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정통 법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속으로 엄청난 지 자부심과 자존심을 숨기고 겉으로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얌전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재원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이 조이대가 결행한 걸로 봐서 이게 법원의 누구도 이거는 대법원장이 그럴 만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대법원장이 독하게 맘먹고 저지른 거다라고 생각해 지금. 네. 다. 전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피고인에 대해서 헌법 수호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 징역 23년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영상 먼저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전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정 계엄, 잠동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구테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네, 깨비깨비님이 어제 판결문 듣다가 정말 울컥했어요 하셨는데 뭐 명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사실 이제 12.3 내란이다.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기존의 전두환 씨 등이 이제 내란 사건 판결이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국민의힘에서 이게 아직 확정 판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하지 마라라는 말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법원이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12.3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해줬고 이게 쿠데타라고 하는 명시적으로 이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의 이 계엄이었기 때문에 뭐 친위 쿠데타적 성격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이 실패하기 어려웠어요. 본인들이 유능했다면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나서지 않았었더라면 이거는 성공했으면 영원한 독재 국가로 갈 수 있는 엄청난 위기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판결에서 국민들의 용기 있는 국민들이 나서줬고 군인들과 경찰들의 소극적인 저항 뭐 일부 국회의원들이라고 굳이 일부란 단어를 써서 그거에 나서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싸잡아가지고 비판을 했던 그런 내용들도 이제 좀 제가 좋게 봤고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전두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독재적 시대의 연장이었잖아요. 그런 시대의 계엄과 지금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도에 올라선 전 세계적으로 우러러 보이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기 속에서 하는 계엄 이것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계엄을 한다는 건 대외적 신인도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우러러 보고 있는 점도 그렇고 또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향유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구형을 했는데 이런 판결이 실제로 사법부에서 나왔다는 것이 저는 대단히 칭찬할 만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캔디님이 국민들의 마음에 후시딘을 발라주셨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위헌적인 계엄을 했고 그것에 대한 사법부의 첫 평가예요. 이것이 과연 내란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1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상당히 변명처럼 들리는 이 변호인단의 이야기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렇게 우리들은 뭐 절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당 소속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단호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월 19일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있잖아요. 이번 판결과 다음번 직위원 재판부가 완전히 이 판결을 준용해서 기속력을 갖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위원 재판장이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졌겠다. 왜냐하면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형보다 높은 23년형이라는 아주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도 이 일부 감경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이 레퍼런스가 정해지다 보니까 아마 2심 재판도 상당한 중형, 그러니까 상당한 중형이라는 건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유기징역 몇 년형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이제 최소한 무기징역이 예고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같이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형량 감경 주장하는 논리가 뭐였냐 하면 이번 계엄으로 사람이 죽지 않았다. 뭐 인명피해 없었다. 계엄 시간이 길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조목조목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타를 했거든요. 이 부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하는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성희름 님이 이제 이진관 판사가 울컥하는 걸 보고 와 저분도 국민의 한 사람이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계엄을 하면서 반국가 세력들을 다 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반국가 세력이 본인과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걸 막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그냥 계속 뒤로 밀어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만의 생각 속으로 강하게 빠져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 중대한 아주 그 역사적 순간에서 용기 있는 국민들이 나서서 근데 이걸 목숨을 건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당시 계엄의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때 현직 판사들도 막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느끼셨던 어떤 이 공화국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근데 거기에 그 죽음을 또 이 앞세워서 내걸고 목숨을 걸고 나섰던 어떤 시민들의 얼굴 한 분 한 분들을 떠올리면서 아마 그런 울컥했던 감정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싶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이 얘기를 했었죠. 재판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계엄을 했다. 제가 이게 지금 반성도 없고 아무런 성찰도 없고 인정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완전히 망조로 만들어버릴 그런 이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 역사적 순간에서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자신의 그 숭고함 이런 것들을 좀 그 순간에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전 재판을 했다고 봅니다. 비슷한 감정이에요. 이중관 재판장이 본인이 이번 그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 당시에 느꼈었던 감정도 약간 이입됐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중관 재판장의 결정, 그러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 것처럼 나중에 뭐 지규현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 어떤 편견 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린다고는 하겠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이 이것과 지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일부 감형은 될 수 있겠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패 때 친노 세력이 뭐라 그랬냐면 스스로 패족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패족이 어떻게 반성하고 또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을 보임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또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배출을 한 거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러면 친윤 패족을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패족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노들이 느끼는 그런 위기감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감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과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진보 정부 20년을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런 식의 관계 설정 갖고는 진짜 그게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해요. 일본의 그 자민당이 한 번만 정권을 내주고 지난 75년간 정권을 유지했었습니다. 그 자민당 내에서의 정권 교체만 있었던 거예요. 또 일부는. 이거 민주당이 그렇게 되고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 된다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절박한 위기감을 국민의힘이 갖지 않으면 보수 세력의 재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상님이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을 듣고서야 계엄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억울함이 사그러든 듯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레제나 님도 위로를 받았다. 저 이런 댓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 판결문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찌 보면 사실 그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했던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판결문에서 언급이 되고 그리고 울컥하면서 약간 목이 메이는 듯이 잠깐의 멈춤이 있잖아요. 그 멈춤이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이때를 떠올리면 약간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느꼈고 사실은 뭐 죽은 사람 있냐 다친 사람 있냐 뭐 피해가 없었다 2시간밖에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막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막은 거고 그 용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내란에 대한 성격의 규정이라든지 이제 이걸 조목조목하면서 그렇죠. 또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새빨간 거짓말에 분노를 많이 했어요. 그 12.3 내란의 밤에 있었던 CCTV가 공개가 되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재판부도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질타를 했거든요.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불과 약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사실 정 소장님 계속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걱정이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로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그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싶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에 그 국민의힘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정말로 그 당선 가능성을 1%라도 높은 사람을 후보로 내야겠다라는 절박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뭐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당시에 그 새벽에 있었던 후보 교체를 국민의힘의 당원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그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우리 당의 당대 후보로 대선을 뛰었고 대선 후보로 뛰었던 사람이 또 대부분 당대표 선거에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도 당대표 선거에 나왔었던 것처럼.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었다.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모든 면에서 여하튼 국민의힘이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반성에서 시작해야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나지 이 반성이 제대로 된 반성이냐 제대로 된 사과냐라는 의심을 단 뭐 몇 명의 그 국민이라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건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오늘 장동혁 대표가 단식 멈추겠다고 했잖아요. 뭐 실제로 멈추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병원으로 이송됐죠. 예. 그래서 정말로 이런 처절한 반성에서 다시 시작하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불행을 만들었으면서 스스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CCTV가 드러나니까 마지못해 그런 부분들 자기가 위증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위증을 했고요. 국회에 나와서도 위증을 했습니다. 이건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본인 스스로가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왔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국민 괘씸죄가 훨씬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첫 번째로 계엄 선포문 이거 받은 적 없다.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CCTV 딱 밝혀지자마자 계엄 선포문 갖고 논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무슨 식당의 무슨 메뉴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갖고 논의한 거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국무위원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반대를 종용하려고 했다. 근데 그 국무위원들조차도 한덕수 총리가 반대라고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윤석열 재판 엊그저께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계엄을 했을 때 이거를 하게 될 경우 민주당이라든가 국민들이라든가 이거 다 몰려와가지고 이것이 잘 안 될 거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장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부하들에게 또 덮어 씌우려고 하는 윤석열의 아주 괴팍한 그런 생각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거짓말했다는 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될 텐데 끝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훨씬 더 괘씸죄를 먹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이게 불을 질렀던 사건도 있잖아요. 본인이 고령이고 또 아내가 굉장히 아프시기 때문에 자기가 병간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이게 가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가스 먹은 거 들켰고 그 호텔 수영장 간 거 들켰고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지금까지도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 이거는 정말 심판받아야 되죠. 저는 2월 19일에 이제 진짜 재판 결과가 나오잖아요. 1심 재판. 네. 근데 재판부는 다르더라도 이진관 재판부 또 지기현 재판부가 모두 내란을 인정한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거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서 진행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판결의 결과는 정해졌다고 봐요.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메시지 낼 것이냐. 정말 2월 1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넘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 퇴출시키고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그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뭐 2028년 총선이든 2030년 대선이든 일어서기 어려울 겁니다. 왜 2021년 그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그 뭡니까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할 수 있었느냐, 이걸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과거에 잘못했었던 부분에서 교훈을 얻어서 또는 그때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학습의 효과로 미래를 더 잘 만들어가자는 측면에서 역사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먼 과거의 역사도 아니에요. 저는 2021년 2022년 국민의힘이 어떻게 선거에서 이겼는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그 고민만 하면 안 되죠. 뭐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정말 저도 국민의힘 당원이 있고 동해안 정치 연구소를 하는 정치를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명약관화한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기현 재판부로서는 앞에 백대현 재판부장이 공수처 수사권 문제, 압수수색 영장 문제 이런 거 착착착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진관 재판장이 내란의 성격 이런 거 쫙 사실 조목조목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있을 재판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전격 제안했어요. 영상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 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청래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 공개전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 과제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정 대표가 합당 제안하니까 조국 대표가 당내 논의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화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합당 제안? 좀 당황스러웠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이제 뭐 논의가 무르익었던 상황도 아니고 조금 좀 뜬금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청와대에서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제 조국 대표하고 이야기를 했고 최고위가 열리기 20분 전에 최고위원들도 그때 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뭐 합당을 갖고 있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겠으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뭐 같은 팀이긴 하지만 같이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면서 서로 보완제의 역할로 그냥 서로 동지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냥 정치 일정을 같이 해나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소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른바 헤드급끼리가 논의돼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원활하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른바 앞으로 토론이라든가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좀 열린 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게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뭐 같이 당을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어쨌든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되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약간 우리가 민주당이 보수 쪽으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당을 하나 더 합쳐가지고 간다는 게 오히려 한국모함의 크기를 더 키워서 이것이 나중에 뭐 리더십의 어떤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면 분열의 양상도 오히려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의 강성적인 태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도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론이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개의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민주당은 다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만 이 플러스의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왜
자꾸만 빼나가는 배제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정치 지형에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측면. 두 번째는 이건 이제 팝콘 각인데 민주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연.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본인들 몰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중요한 내용을 당대표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어쨌든 이게 잘 짜맞춰진 시나리오대로 청와대는 이제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하는 건지 이게 판단할 수 없지만 만약에 진짜 몰라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민주당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12명의 의원들이 다 친문입니다. 친명 의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의원이 다 민주당으로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정치가 권력 분화가 시작된 거고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이 사람들이 본인과 더 가깝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얘기 했을 겁니다. 당장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당대표 선거 정청래 대표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오죠 당연히. 1인 1표제 만드는 것도 다 그런 셈법이 있는데 여기를 데리고 오는 게 자기가 당대표 유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셈법이 아주 복잡해지겠죠. 권력은 단 1분도 분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권력자의 그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이걸 진행했다라고 하면 정말 충격이에요. 일단 보도에 따르면 어제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정 대표 만났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도 합당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합당 제안 미리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물밑에선 모르겠으나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합당 제안이 발표 하루 전에 조국 대표 말했듯이 이제 하루 전에 조국 혁신단 측과 합당 제안 발표하겠다. 는 선의 교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합당에 대해서 이전부터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합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의 의견도 있었고 한데 지금 당내에서는 아니 우리 당 내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동학 최고께서도 너무 당황스러웠다 하셨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물을 한 잔 먹잖아요. 뭔가 요기가 될 만한 거 살짝 먹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단계가 좀 뛰어넘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고, 근데 이미 이제 양당 대표들이 이제 그런 것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조국 대표 쪽에서는 원내 뭐 이 논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뭐 당무위 논의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도 토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게 이를테면 정계 개편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 지형이 좀 달라지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선 앞두고. 남들이 이거를 완전히 그냥 정당의 일이라고 무시하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도의 각도들이 다 있는 것이고 그거를 좀 조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은 열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이간질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계속해서 어쨌든 동일한 집단 아니야 계속 그렇게 이제 덮어 씌웠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원래 그렇게 인식으로 봤는데 그런 인식 속에 그냥 여전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화학적 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뭐 이간질에 넘어가진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빌미가 돼가지고 실제로 뭔가 안에서의 파열음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자제되도록 이 과정 자체가 좀 관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장 대표 찾아가서 이제 위로 방문했을 때 쌍특검 공조 방안 논의를 했지만 근데 본인은 이제 선거 연대는 없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권 연대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여권에서 더 나아서 뭔가 플러스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 평가를 한다면 그건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굉장한 혼란 상태로 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지금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뛰는 빅샷들은 자신이 2030년 대선 후보가 되는 걸 꿈꾸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만 되면 대통령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정청래 당대표 분명 그런 생각할 겁니다. 거기 김민석 총리 있죠. 만약에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어오면 지금 보면 뭐 정청래, 김민석, 조국 여기에 뭐 강훈식 뭐 비서실장 얘기가 좀 있지만 어쨌든 이 세 명의 빅샷들이 어떤 분 이런 평가하더라고요. 경쟁을 하고 있다.
이거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플러스섬, 그러니까 누가 경쟁자가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은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 자식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하시던데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결국은 키를 쥐고 있을 겁니다. 오늘 즉각 이런저의 단칼에 자르지 않았어요. 당원들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합당의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의 그 조국 대표는 이런 생각할 겁니다. 본인 지역 기반이 분명히 있고 부산이라는, 그리고 자기 팬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서도 민주당 내에서 접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아니 근데 접수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아니, 제가 접수합니까?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조국혁신당에 그 이거 있어요. 여기 병원도 아닌데 왜냐하면은 뭔 접수를 합니까? 91년도인가요? 3당 합당했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들어갔잖아요. 호랑이 잡으러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전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8일째 단식 이어왔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금 전 단식 중단 선언하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단식장을 찾았어요. 단식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그 진정성을 알 테니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식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장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뒤 중단이 됐습니다. 네. 명분을 참 어렵게 만들었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간 네. 출구가 네. 되는 모양새가 지금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의원들이 뭐 한동훈 왜 안 오냐, 뭐 정무수석 왜 안 오냐, 뭐 대통령 만나줘야 된다, 온갖 저희 이제 반대파들에게 막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당내에 가장 큰 원로를 모셔가지고 그 명분 출구를 삼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게 출구가 없었던 거였어요. 저렇게 병원으로 가셔도 출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지금 단식 보고 조롱하지 말라고 하는데 조롱 안 했습니다. 조롱 아니고요. 단식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 당시에 당대표실 때 그 단식하셨잖아요. 그때 김기현 지도부는 폭식 투쟁했습니다. 언론사 방송단을 식당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거 맛있네, 이거 먹어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불러와서 이거 같이 먹이라고 그래, 이런 말씀들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적어도 지금 단식이라고 하는 건 명분이 국민들 속에서 뭔가 소구가 돼가지고 실제 본인들이 확장하는 명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징계하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했고 당무감사의 윤리위에서 완전히 조작 발표해가지고 본인들이 그거를 부랴부랴 수정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당대표가 물러났어야 됐던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그 다음 날부터 단식에 들어가니까 물러나라는 얘기를 못 했던 겁니다. 근데 전 지금부터 이제 아마 이 굉장히 많은 파열음이 있을 것이라 보고, 지금까지 뭐 단식에 와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으니까 한동훈만 빼고 모두가 다 뭉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인간적 도리에서 가서 건강 챙기시라 얘기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곡해해가지고 한동훈 빼고 모두가 뭉쳤다, 이제는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간다, 이거요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내란이고 반헌법이고 완전히 형법 위반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때마다 사과를 할지 아니면 계속 윤호개인으로 갈지 장동혁 대표의 선택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역지사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역지사지의 마음을 이재명 대통령이 좀 가지셨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뭐 여야가 해결할 문제다, 뭐 둘이 해결하고 와라, 이거 보면서 2023년 9월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24일 단식했잖아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얘기랑 똑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국정기조 전환, 뭐 핵 오염수 방류 폐기,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 이걸 주장했었는데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야 간에 해결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대응했었거든요. 그럼 그런 경험을 가졌던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조금 더 그 장동혁 대표의 단식의 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메시지가 전혀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이죠.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 왔었잖아요.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과 로텐더 우리 불과 5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발걸음
안 했어야 됩니까? 저는 사실 홍익표 전 의원 그러니까 정무수석의 인성이나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봤었을 때 본인의 마음은 로텐도홀에 가서 한번 인사라도 하고 가고 싶겠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정치적 포지션이 뭡니까? 정무수석인데 대통령 뜻을 거슬리고 거기 가서 인사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제가 갈 곳이 아니다라고 해서 뭐 일찍 자리를 뜨신 것 같은데 이 출구 전략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는데 민주당이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 출구 전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 단식에 대해서 뭐 성과가 없었다? 성과는 어쨌든 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 야당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또 민주당도 전혀 협치의 의지가 없다는 거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대여 투쟁이라기보다는 당내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당내용이다 이런 분석도 많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성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도 나오던데요. 그런 그 공격의 빌미를 준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윤리위원회에서 내렸잖아요. 제명하겠다고.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이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윤리위원회에 다시 검토하라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내고 한동훈 전 대표를 포용하는 식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이번 단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단식은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식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야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당내 정치용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거 아닌 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폄훼하거든요. 그런 여론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 일정 정도 호응을 얻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하는 단식의 순수성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기 어려운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 격려 방문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오히려 민주당이 특검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단 말이에요. 이건 좀 전략적 미스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청와대에서 원래는 식사하러 오라고 했잖아요. 같이 식사하자. 그리고 대화를 안 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거를 부정하고 오지 않았던 건 장동혁 대표 측이고 그리고 어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님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뭐 거대한 쪽에서 양보해가지고 뭐 작은 쪽을 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셨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장동혁 대표 곱씹어 봐야 돼요. 이게 본인의 패부를 찌르는 말이에요. 본인이 당내에서 거대한 세력이잖아요. 근데 한동훈계를 계속해서 탄압하고 뭐 없애버리려고 하고 내쫓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저희 민주당한테 본인들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서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거울을 다시 한번 보시라. 당내에서는 본인들이 다수파인데 윤어게인파가 다수파인데 지금 소수를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 자체가 대표되기 전에 한동훈 개 시절에 이 단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본인이 언론에 뉴스에 이런 TV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수없이 많은 당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그 말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자기가 과연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식을 한 게 도대체 뭐 때문에 하셨는지 아직도 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국민들의 어떤 이 지지를 얻지 못하는 그 명분 없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주지 않으실 거고 적어도 윤어게인파 여기하고는 확실하게 어떤 선을 그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 국민의힘 의총에 와서 한번 강연 한번 하세요. 불러만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아니 정말로 저는 정치 평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대 진영에서 오히려 우리 진영에 대해서 평가할 때 더 객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의 일이 딱 들어맞는 경우라고 봅니다. 우리 당이 자꾸만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민주당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쟁을 통해서 이 플러스셈 경쟁을 하려고 나보다라는 평가를 저도 지금 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만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이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내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권파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권파라는 게 지난 8월에 있었던 그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가 없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했고 결선 투표에서 2,334표 차이로 졌어요.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는 무슨 얘기했었냐면 한동훈도 껴안고 다 하나가 되자라고 했었던 그런 그 사람들도 49점
8%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50.2%를 얻었다는 이유로 49.8%를 그냥 무조건 몰아세우고 내치려는 이런 정치해 갖고 과연 가뜩이나 쪼그라든 보수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볼프강님이 이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구가 되는 게 맞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이 단식의 이유가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 촉구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처음에는 빼자 그랬다가 지금 따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거를 놓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새누리는 신천지를 우순 우리말로 바꾼 말이다. 당명 자체가 유사 종교 집단 같은 느낌을 받았다. 신천지가 그 당에 침투한 뿌리는 오래됐다고 SBS에도 그 SNS에 또 주장을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최근에. 그런 걸 보면은 이 뿌리를 지금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이게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두는 이 모양새. 그리고 탄핵당한 전 대통령이고 지금 절연이 안 돼서 지금 단식이 아니라 단절할 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출구가 또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어야 했을까라는 의문도 지금 제기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전략가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적어도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뭐 국정농단을 그대로 그냥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제대로 국정을 했는가? 그냥 구중궁궐 안에서 드라마 보고 이랬었던 내용들이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뭐 평가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반대로 지금 탄핵당해서 사실상 유배 상태에 있는 분을 굳이 모셔와야겠다고 생각한 당사자가 누구였을까? 어떤 전략가가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까? 이게 대단히 의아스럽고 또 그걸 빌미로 해서 당대표가 단식 본인이 뭐 여기서 죽겠다라고 해놓고 그걸 그대로 그만두고 그냥 이 병원으로 갔다? 이게 다 앞뒤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그 신천지 문제건과 관련돼서 장동혁 대표가 주장했던 건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것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안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였거든요. 보통은 본인이 단식하고 본인 거를 관철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단식하고 민주당 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상한 단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왜 단식했는가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하는 새누리당 그 이름이 신천지와 연관됐다는 거는 그거 허위라는 거 다 얘기됐었던 거 아닙니까? 2012년에 그 침대는 과학입니다라는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있어요. 조동원 홍보전략본부장이 국민 공모를 통해서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확정 지은 거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에는 죄가 없는 겁니다. 사실 신천지와 새누리당 뭐 그거를 한자로 변환하면 신천지가 된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에는 죄가 없죠.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 2012년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2012년 대선에서 어떻게 정권을 창출했겠어요. 그 안에서 새누리당 그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름은 전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바꾸는 과정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명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는 얘기는 그 개인적 사감이 많이 반영된 얘기라고 보고요. 근데 사실 신천지 전직 간부가 이만희 교주가 새누리당 당면 4가지였다라고 설교에 얘기했다는 그런 증언도 있어서 요 설이 파다한 상황이라서 또 요 얘기가 또 신천지와의 오랜 인연에 대한 지금 검경 합수본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5만 명이 뭐 추가됐다 뭐 이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과정에서 또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뭐 이 관련해서는 살펴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통일교 특검 국민의힘이 얘기했을 때 갑자기 민주당이 그 신천지 특검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혀 어떤 그 의혹을 제기할 만한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건데 지금 합수본에서 이런 정도의 정황, 뭐 증언들을 확보했다면 저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그리고 특정 종교가 당 의사결정에 영향을 집단적으로 미치려고 했었던 부분 이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무조건 뭐 통일교와 신천지를 그 한 특검을 같이는 안 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특검이든 다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협상력이라는 걸 발휘해서 주고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교주였던 이만희 씨를 내부에서 경호했었던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힘의 모 의원에게 전화를 하면 민원이 다 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일반 뭐 정치가 민원을 받고 그걸 해결해주고 뭐 그럴 수야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신도들이 여기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또 돈을 갖다 주고 거기서 부정부패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실제로 그 민원을 내가 대승적으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안 해줬을 때 얘네가 뭘 폭로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속에서 공익을 사익으로 치환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 제가 지금 민주당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의원들이 있다면 저는 다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오명 이거를 국민의힘 스스로가 사실은 결자 해지할 필요가 있고 지금 신천지, 뭐 통일교 대부분 다 지금 국민의힘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반헌법적인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오명도 스스로 결자 해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파도가 밀려오니까 우리가 그 파도에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제가 볼 때 다 쓰려고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스스로들이 이걸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드러내 보이고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할지 이거를 진정성 있게 지금부터라도 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